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2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덩치가 좀 큰 물건 중에서는 근생 빌딩이 있겠고, 또 규모가 좀 작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는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투자 시기에 앞서서 먼저 점검하셔야 될 부분들이 투자 유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02-523-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자금 규모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 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내가 은퇴 후에 부동산 투자를 더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 전부터 시작할 것인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택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 되겠죠. 먼저 이런 부분,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유형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빌딩 부분을 볼 텐데요. 소위 꼬마 빌딩이라고 불려지는 50억 원대 이하의 중소형 빌딩 시장이 요즘 계속해서 활성화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점포겸용 주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 점포와 주거시설이 같이 결합된 형태가 되겠는데, 보통은 1층에 상가가 들어오고 2, 3, 4층에 주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제일 높은 층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전체 건물이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 사무실이죠. 전체 건물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와 그리고 사무실이 결합된 근생 업무시설이 있겠고, 또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시설입니다. 근생 점포들과 사무실과 주택,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근생 업무 주택 시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룸형 주택이라고도 하죠. 그 원룸 통건물이라고 실무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마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동일한 단위 면적 하에서 굉장히 많은 방을 쪼개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손이 많이 가죠. 세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상대적인 단점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별로 그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내게 맞는 빌딩의 유형이 어떤 것이 될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투자 목적에 맞춰서 한번 투자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장기 임대형이 있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세를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주지는 다른 데 있으면서 정말 공실 위험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좋은 건물을 하나 마련해두고 5년, 10년 계속해서 월세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재테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월세를 받는 목적보다는 한 2, 3년 정도 그 주기를 두고 안정적인 월세를 받다가 적정 시점에 차익을 남기고서 매도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 재테크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자칫 잘못 맞춘다면은 고점에서 잡고 또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제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앞서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투자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주로 은퇴 이후에 세대들에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건물을 매입하고 내가 직접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까지 같이 영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투자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두 가지가 잘 부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투자에 적당한 지역이 쉽게 일치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사전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주요 투자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에 대한 부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 건물 안에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던 상가가 많이 들어와 있건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어야만 공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매달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의 월세만 받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향후에 매도하는 시점까지도 고려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 수익형과 차익형 이 틀 안에 갇혀갖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말장난일 뿐이고요.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이 결국은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 주변에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전철 노선이 뚫리는 교통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딩 투자만의 그러니까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초라해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상업지의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투자하신 다음에 나중에 몇 개 층을 증축해서 뭐 일시에 월세 수입을 뭐 거의 2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후에 바로 매도할 수도 있는, 매도하는 순간 높은 차익을 올릴 수도 있는 투자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다음번엔 오피스텔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형이죠.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손쉽게 접근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또 실패를 겪는 경우도 많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지역의 임대 시세를 한번 직접 조사하면서 이 오피스텔에 투자했을 때 대략 몇 % 정도의 연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교 대상은 1차적으로는 시중 예금금리가 되겠죠. 예금금리의 뭐 2배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뭐 5%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보다 높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뭐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도 역세권은 강조가 됩니다. 아파트라면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걸려도 뭐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면 가격 잘 오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전혀 경우가 다르죠.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오피스텔 매매가 또 뭐 임대가를 조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신규 분양받는 오피스텔 이 경우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에 그 오피스텔의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신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분양 현장에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지역을 갖다 대면서 이 지역 대비 굉장히 싸다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 지역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지 먼저 점검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을 고려하고 나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과 편의시설 측면 입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설이 정말 사람이 살기 불편할 정도로 열악하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임대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실도 많이 나겠죠. 똑같은 지역 안에서도 바로 옆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이 훨씬 뛰어나다면 월세를 단돈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넣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세금 문제죠. 오피스텔은 건물분 부가세가 이제 따라붙기 때문에 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그 세금 부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당히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취사시설,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에는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최초 매입 시점에서의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 뭐 초기 구입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편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크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뭐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연장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세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환급받으셨던 부가세 다시 추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시에 전입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요.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전입신고에 의해서 과세당국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 또한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가세 환급 받으신 것 추징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주택으로 임대하실 거면은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 않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대로 투자하시고 또 정당하게 내 수익을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로 넘어